안녕하십니까 부모님들, KNS 어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고 드린 것처럼 특례와 관련된 설명의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특례와 관련된 이번 설명에는 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전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하는 특례에 대해서 서류 준비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특별활동, 특히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항목들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류에 빠짐없이 잘 가지고 오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연재해서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KNS에서 국제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태용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학원에서 한 15년가량 면접과 그리고 특례 특기자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과거에 동국대학교 학생지원처에서 영어 면접을 진행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설명의 주요 내용은 가볍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그리고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3년 특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3년 특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도대체 어떤 곳들이며 그리고 어떤 모집 요강을 통해서 뽑게 되는지 바로 지필 중심 대학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필과 그리고 특별한 지필 대학, 이 두 가지 차이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단순 지필로 혹은 서류로 통과될 수 있는 전형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합격 사례가 될 텐데요. 당연히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한 목록과 마지막으로 특례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제언까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3년 특례, 저희가 줄여서 특례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식 명칭은 제외국민특별전형 3년 과정입니다. 보통 특례 제도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3년, 9년, 12년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3년과 12년으로 통합이 되면서 해외 전 과정 이수자, 다시 말해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이미 원서수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건 해외에서 초, 중고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년 제외국민 특례 전형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느냐? 자, 기업체 근무하시면서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시게 됐을 때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나가는 경우나 또는 해외 체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 한국으로 대학을 오고 싶어 하는 경우에 특별한 전형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밑에 설명해 놓았던 것처럼 단순히 해외에 3년을 살았다고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업무, 그러니까 두 분 다 업무차 일을 가셨거나 또는 한 분이 업무차 했을 때 세금 납부 기록, 그리고 여기서 경제활동, 해외에서 경제활동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 자격, 제가 말씀드린 지원 자격은 아주 기본적인 공통사항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은 3년, 그리고 109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 1095일이라는 것들이 바로 순수한 체류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고교 과정 1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고교 과정 1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은 좀 다른 관점이죠. 해외고 1년이라는 거는 2학년도 3학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교 과정에 1년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 대학들이 인정을 하는 경우로 다 2, 3년 특례의 지원 자격에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 연장에서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1학년도 3년 특례 지원 현황입니다. 2021학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진행했던 것들인데요. 자,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소위 한양대까지 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학년 인구 감소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기 입국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는 급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대학 측들이 확실한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하지 못하면서 조건이 인정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인정이 되느냐?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주요 사립대를 비롯한 12개 대학들 플러스 지방대 또는 경찰대를 비롯한 특별 학급들에 저희가 좀 전화를 해보면 문의를 해보면 작년과는 달리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제도들을 갖추고 있는 대학들에 우리 아이가 불가피한 사정을 가만히 돼서 특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와 같은 상황의 어떤 지원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잘 구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적과 걸맞는 학교와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 지원 현황으로 모집 인원과 지원자 경쟁률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전 몇 개 년도의 경쟁률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국대를 비롯한 경희대 그리고 고려대도 보이고요. 서강대도 보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요약하는 것들을 보시자면 하락폭이 가장 큰 대학이 바로 서강대입니다. 자, 수도권 12개 대학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특례를 뽑는 것이 바로 서강대가 되는데요. 그럼 서강대는 대폭 인원을 줄인 이유가 뭘까? 아시다시피 서강대는 모집 단위가 작고 그리고 코로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례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양대학교 국제학부 특례 전형으로 면접으로 뽑는 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통상 한양대는 특례 모집 인원 3명에 지원자가 35명에서 39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특례 면접이 진행됐었는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이었고 장기간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서는 실제 오프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대와 교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급작스럽게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실시간 영상 송출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이런 학교들의 어떤 지원자 경쟁률도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들이 현실. 게다가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 비율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더 특이한 것은 자, 밑에 보시겠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가 바로 중흥대. 100% 서류로 모집하는 인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지원자가 증가했다.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는 소위 특례 지원자들의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자, 한번 읊어볼까요? 서울대는 12년 과정밖에 없습니다. 연대고대는 3년 과정으로 특례를 모집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3년 과정으로 특례를 지원하는 연고대 지원자 학생들은 IB로 봤을 때는 그 스코어가 통상 40점 이상, SAT 같은 경우는 1500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이나 그 밖의 대외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점수의 어떤 고정적인 값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요 사립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개나 될까요? 성대는 과거 지필로 진행을 하다가 인상 면접으로 한번 바꿨고 이제는 서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필로 유의미하게 지원 가능한 중상위권 대학은 2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성 있게 소위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중대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과거와 같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IB의 경우에는 작년에 디플로마 시험이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전체 지원자들이 감소하게 되고 학력 저하로 인해서 소위 보수적인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바로 중대의 어떤 지원자들이 증가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경쟁률과 지원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년에 비해 지원자들이 줄어들었다. 서강대는 모집 인원을 줄였다. 중위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 쓸만한 학교가 중대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2년 특례 지원자들인데요. 사실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고교 전 과정을 초중고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이 되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간혹 저희가 이제 컨설팅에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갔는데 이게 12년 특례가 될까? 이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해외에서 초등학교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학기라도 시작을 하고 그 학자에 맞춰서 해외에서 학기를 시작했다면 12년 특례 조건에 해당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건 자체가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혹은 해외 교민으로서 거주했으면서 한국 대학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았다.
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출신들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우리가 통상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국내 국제학교 출신들이 12년 특례를 해 서울대나 연고대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통과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2년 특례의 지원자들이 증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재원과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3년 특례를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 과거에는 아주 까다롭게만 느껴졌던 12년 특례 지원 과정에서 해외 교민들이나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외국 대학보다는 한국 대학을 선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대학에 들어오고자 하는 인원들이 증가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21학년부터 시작해서 과거 3개년도까지의 주요 경쟁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와 달리 중요한 것들은 뭐죠? 2021학년도에 지원자 현황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이한 것은 자, 연대, 고대, 성균관대, 주요 사립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자가 가장 적었던 학교가 바로 숙명여대라는 것입니다. 자, 12년 특례로 숙명여대를 지원하는 인원이 적었다라는 부분은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12년 특례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채우면서 지원하기에는 더 상위권 학교들에게 지원이 낫겠다. 뭐 이런 판단들이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2022학년도를 대비하는 올해 7월에 원서 접수가 되는 3년 특례 지필 중심 대학의 리스트입니다. 그럼 이게 현재 나와 있는 내년 입시를 위한 특례 지원 요강인가요? 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요강은 아직 현재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특례 전형은 특히 지필이나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과대학 경우에 의대가 신설돼서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과대학 체제로 바뀌면서 의대도 포함시켰다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례 전형은 대체로 그 전형이나 요강이 비슷하다는 그 추세 하에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자,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이대, 숙대까지 국어와 영어 같은 이런 지필고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 단대, 인하대, 홍대같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례 지필 중심 대학으로서 항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100% 본다는 게 아주 특이한 점들이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과 의대 간호를 따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3년 특례의 특별한 지필대학. 저희가 특별한 지필대학을 표시한 이유는 그게 아주 특이하거나 특별한 전형이라보다는 조금 색다름에 따라 저희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대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1차 계열이 영어 100%입니다. 2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영어 지필로만 판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이 이대를 반드시 영어 지필을 지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될 것이고요. 항공대 경학과 같은 경우도 영어가 100%로 2차가 없죠. 그래서 항공대 지원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밖에 세종대나 홍익대 같은 학교들이 있고요. 경쟁률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대는 지금 보여드린 학교들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편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중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권 학생들, 특히나 여학생들이 지원 가는 학교들 중에서 소위 영어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2차라는 새로운 전형 없이 영어만으로 끝날 수 있는 학교가 이대가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지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특이대학인데요. 육군사관학과, 공군사관학과, 해군사관학과. 아마 특례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관학교들도 특례가 있어요? 라고 하면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토플 100점이라는 기준 하에서 국영수 지필과 신체 검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면접이 85%죠.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 체류하시거나 국내 특례로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토플 100점은 당연히 바텀 라인, 하한선의 지원 자격이 되겠죠. 두 번째, 국영수 지필을 봐야 됩니다. 자, 수학은 이과, 영어는 문과,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국어 지필이 줄어든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이 국영수의 지필이 존재하고 신체 검사라는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 특례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국내 입시와 다를 게 뭐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자,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학교도 마찬가지죠.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나 국영수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모집 단위가 적을 수밖에 없고 보시는 것처럼 26대1, 25대1, 22대1 경쟁률이 엄청난데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사관학교는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소위 국립대와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예외적인 특례 전형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만 해도 한국 대학 중에 서울시립대는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시에 있는 영특 전형이었죠. 당시에 서울시립대 경영학과는 모집 단위가 20, 30명, 그리고 지원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능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시립대는 중부상위권 이상의 대학이죠. 근데 이후에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대학에서 이런 예외적인 어떤 전형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논란이 되면서 특기자 전형 자체가 아주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겠죠. 특례라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모집 단위가 적음에 따라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아주 기본적인 지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톨릭 대학의 대전대 같은 경우도 생물화학 이후에 면접 100% 같은 이런 전형도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국대, 경주, 한의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필답고사. 자, 특이한 부분이 뭘까요? SAT를 40% 반영한다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특례나 또는 그 수시 전형에서 SAT와 TOEFL 같은 소위 공인 점수가 나온 것들을 가급적 배제하는 데 비해 동국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특례 전형으로 지원자들 모집하면서 여전히 SAT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특이한 전형이고요. 그리고 면접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들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의학과 같은 건국대, 충북대, 제주대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토플, 탭스 면접 100%. 자, 제주대는 면접만 100% 진행되다 보니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주 섬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합격 사례를 몇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인도 소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SAT가 이제 신 SAT죠. 1600 만점에 1480이었죠. 이 점수 자체는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IB 스코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작년 그 IB 자체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서 부여된 스코어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알림회 같은 홍보대사를 진행했고 고대, 서강대, 해양대학교 붙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내부 스펙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 학생의 지원 전략은 저희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SAT 점수가 낮다. 흔히들 우리가 SAT 성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상담을 진행해보면 1500이 안 되면 주요 사립대 지원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문과는 더더욱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디플로마 스코어로 완벽하게 나오는 공통적인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아시다시피 학교 생활 기간 동안 Extended Essay 그리고 Internal Assessment, IA 같은 어떤 내신 과정을 잘 이수를 했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 정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례는 뭐죠? 다시 한번 눈으로 보여지는 서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증명하게 되는 과정이죠. 주요 액티비티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들에 붙었다는 것들 유의미한 평가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자, 중국 소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GPA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SAT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학 경시대.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부에 붙었습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T 스코어가 상당히 높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들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올해부터 SAT2가 폐지가 됐는데 그럼 SAT는 약해지는 건가요?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들이 대부분 IB 과정을 도입하고 국내 대학들도 IB를 높게 치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저희 아이가 SAT를 진행하고 또는 중도 기국자로 들어와서 SAT를 준비하고
이후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는데요. 여러 조건들 중에서도 SAT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입시성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가 아이비리그로 바뀌었다고 해서 SAT2가 폐지가 됐다고 해서 SAT 성적이 높지 않다면 당연히 다른 방식들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SAT 성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유일하게 SAT밖에 없다면 그 성적을 높이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회는 열려있다는 것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 학생은 저희가 해외고 출신 중에서도 유일하게 미국 소재 유명 사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자, GPA가 4점 만점에 3.98 정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과로 성균대 수학과나 그리고 중앙대 융합공학과를 지원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해양대 국제학부로 하나 원서를 내서 합격을 하긴 했는데요. 이 친구는 면접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이제 두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류 컨설팅 그리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되겠다 정도의 가이드만 받고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자, 이 학생에게 중요한 건 뭐죠? 저희가 지금 SAT 내용도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학교 생활을 잘했다는 게 되게 특이한 포인트죠. 그리고 내부 활동들. 네. 그래서 어학 성적이나 또는 그 밖의 공인 성적만 가지고 우리가 특례로 대학을 좋게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이렇게 활동만 잘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해도 대학 들어갈 수 있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미 소재 사립학교인데요. IB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이는 부분이 토플 점수죠. 그리고 학교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멕시코 소재니까 스페인어를 공부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고려대학교나 언더우드와 서강대 경제 사실은 이제 세 개 학교를 다 붙어서 언더우드를 가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IB가 큰일을 했다고 보여지고 서브로 보여지고 있는 토플 점수가 눈에 띈다는 것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례를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것들 10여 가지 서류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졸업증명서와 초등학교 재직증명서. 당연히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겠죠. 초중고 다 필요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여권사본. 아마 특례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번부터 8번, 9번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는 서류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서류 목록을 다시 한 번 더 기재한 이유는 향후 특례를 준비하실 수 있거나 혹은 특례 지원으로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빼먹은 목록이 무엇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한 번 더 포함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서류 한번 볼까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해외 세금 납부 증명서. 주재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를 3년 특례 전형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보내고 한다면 당연히 세금 납부 증명서를 보내서 증명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어떻게 특례 전형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비대면일수록 내신에 집중하자. 아시다시피 이미 해외의 국제학교나 많은 과정들이 비대면으로 돌아선 지 오래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 지역 주요 주재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지 학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진행 과정일수록 뭘요? 당연히 내신에 집중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인 성적, 우리 아이가 IB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면 당연히 IA 같은 경우 자, 올해도 일부 지역은 디플로마 시험이 취소가 됐죠.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는 내신,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과정에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내 액티비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국내 각종 대회나 상장, 무슨 대회들이 거의 다 사라졌죠. 학교를 가지 못하는데 무슨 대회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활동 목록을 채우기가 힘들다면 K무크 같은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인증서나 이런 것들 받아서 우리가 학교 내부적으로나 교내 활동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업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였고 이 학교나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들였습니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번역활동. 자, 이건 영문과를 지원하거나 국제학부를 지원하거나 소위 문과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닌가요? 보시겠습니다. 어문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맞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번역뿐만 아니라 재능을 나눠주는 인성적 측면. 그럼 특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굳이 제가 이런 내용을 넣었던 이유는 자, 아시겠지만 국내 교과 과정은 이제 문이과 통합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도 앞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학들이 학생들 뽑을 때 그 학과에 맞는 소위 맞춤형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과와 이과의 넘나드는 어떤 영역적 스펙트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요소가 당연히 번역 활동이 될 것이고 이과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인문적 소양 혹은 번역과 관련된 맥락을 짚어내는 소양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연구활동을 해볼 것. 아시겠지만 보고 작성이란 것들은 IB 과정을 이수하는 학교들의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TOK나 학기 중에 진행하는 extended essay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연구를 전제로 하고 있죠. 하지만 SAT나 또는 그 밖에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보고서 내용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스스로 작성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대회가 있다면 참여해본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번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설명회는 특례에 관한 한,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3년 특례에 관한 한 아주 기본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례를 지원하는 과거 지원자들의 추세와 유형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 특례를 준비할 때 학생들의 사례가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특례를 준비하시는 대다수의 어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왜 설명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가 돼야 우리가 서류에 누락이나 오차가 없을 것이며 그 서류에 대한 오차와 누락 없이 완벽히 서류를 제출했을 때 지필이 됐든 면접이 됐든 그 다음 전형들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서류나 전형에 대한 요소를 알고 있다는 것들이죠. 미리 예고했던 대로 오늘을 기점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특례에 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들처럼 앞으로도 사례 분석이나 공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 3, 4년 개년에 해당이 된 누적된 저희 학원의 학생 데이터를 가지고 특례 분석 자료도 함께 나갈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은 5월 말 6월 초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무려 2주나 되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호텔에 갇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빠뜨린 게 없는가 라는 불안감을 가지시는 것보다 지금 이런 기본적인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완벽하게 이 서류는 챙겼으니까 안심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연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여러 개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서 아마 특례로 몇 개 지원하고 수시로 몇 개 지원하는 그런 지원 전력을 삼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